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등장을 해요. 독실이나 나나 지금 이제 우리는 트라시마코스에 좀 더 정체성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현대인들은 사실 이 감성이 맞아요. 그렇지. 근데 트라시마코스가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소크라테스가 웬 어리버리한 청년 하나 붙잡고 계속 이제 말 따먹기만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두 사람은 아까부터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허튼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선생. 두 분께서는 왜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난 거죠. 양보한 게 어리석다. 그렇죠. 그래서 트라시마코스가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로움이란 건 이 개똥 같은 소리고 내가 한번 얘기해보리다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주장이 나오죠. 정의로움이란 더 강한 자의 이득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야, 이 많이 앞서 있네. 근현대의 어떤. 그렇죠. 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험주의적인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야, 현실을 봐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마다 딱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배층, 기득권층. 근데 이 지배 계급들이 혹은 정권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만들더라. 거의 마르크스. 그리고 있네. 이 법률에 따르는 것을 정의롭다고 공표를 하니까. 그치. 그리고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올바르지 못한 걸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따라서 현실 사회에서 딱 보면 정의롭다 혹은 올바르다는 거는 뭐냐면 정권의 지배층의 이익일 뿐이다. 대단한. 근데 이때 그 그리스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살았잖아요. 네.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플라톤이 처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미 있었다고 봐야죠. 대단하다, 진짜. 사실 인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막 억울한 일 몇 번 당하고 짜증나면 당연히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군요. 저 더러운 새끼들 이러면서. 그거는 맞지. 야, 대단하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정식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본질을 뜯어보면 개인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 더 강한 자 좋은 일.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고. 진짜 마르크스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느낌이. 그래서 일단 중간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딱 몇 년치 신문만 딱 보더라도 부패한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 권력을 이용해서 법과 질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먹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요. 예. 거기다 우리 최 대장님이 지난번에 그 근본이제 나왔었던 그 편에서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남 좋은 일을 시킨 거다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렇지요.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지만 나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현상적으로 볼 때 맞는 현상이야. 현상적으로 볼 때. 정의를 비판적으로. 김도희님 뭐 다른 입장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현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맞는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랑 똑같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살인하면서 살아요.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식인풍습이니까 식인풍습이 정의야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과 당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가 먹고 살 때 아주 흔하게 하는 생각 패턴인 것 같아요. 네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사실 이건 비슷한 패턴인 맞아요. 너무 거고. 현실 경험이 강렬하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폴리마르코스도 마찬가지고 트라시마코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정의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얘기가. 그렇죠. 그럼 정의를 우리가 이 책에 원래 안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이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정의란 무엇이야, 저스티스가 뭐야 라고 할 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개념을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논의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관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흔하게 하면서 살고 사는 생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요. 네. 나중에 그럼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단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대널비앗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저는 최 사장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했었을 때 지금 우리 인류랑 전혀 상관없는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먼 곳에 행성이 있고 거기 안에 어떤 외계인들이 거의 뭐 구성 물질이 탄소가 아니라 아예 다른 걸 수도 있겠죠. 네. 얘네들이 문화가 생겨나고 문명이 생겨난다면 걔네들도 정의가 결국엔 약자를 돕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보편 정의가 존재하냐는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트라시마코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고 그럼 여기서 플라톤이 추구하는 바 혹은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바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심지어 우주 건너편에 있는 다른 별에서도 다른 행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네, 결국에는. 네. 근데 나는 일단 트라시마코스에 대한 내 생각을 좀 얘기하면 이게 되게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야, 그쵸? 정의가 뭐냐? 더 강한 자의 이득이다. 지배층의 이득이다. 그게 맞기도 해. 좀 그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법 아니면 국가라는 어떤 사회 제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맞아.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국가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 기득권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정의까지 여기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정의로움, 도덕성, 윤리에 대한 거는 그걸 검증해주는 절차인 거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라는 것과 현상, 현실,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일부러 안 하는 걸 수도 안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예. 소크라테스의 방식으로 반박을 하자면 그러면 강한 자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왜냐하면 비판적인 자세로 보면 기득권층을 지금 강한 자로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 뭐 혹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다수가 될 거고 혹은 시민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뭐 이권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천부 인권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걸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랑 비슷한 이제 논박이 뒤에는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쫓아가 볼까요? 조금만 더 볼까요? 근데 어쨌든 그 최 사장님은 트라시마코스가 옳다. 이 세상 개판이고 이거 뭐 다 내가 먼저 뒤통수 먼저 쳐야 된다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 그 국가나 법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저는 이게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가치관 이런 걸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의 의지 같은 건가요?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비꼰 줄 알았는데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은 뭐냐면 도덕이라던가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다 뭐냐면 개뻥이라는 거야. 상대적인 거다가 아니라 개뻥이다. 개뻥이야. 그냥 이건 기만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고 그 자체로 사악한 거라고 봅니다. 무정부주의자네.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완전 정글인 거야.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내가 잡아먹거나. 이 정글 속에서 선한 건 뭐냐면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잡아먹는 게 이기는 거야.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라고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가치관을 사실은 함축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예. 우리 세계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다. 야, 우리 이 세상 지금 그 정글인데 너 거기 구조가 가만히 원래 있으면 그렇다. 잡아먹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네. 그리고 현상적으로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득권의 이익 쪽으로 간다를 얘기하는 아니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압니까? 내가 최순실이 되는 거죠. 내가 최순실이 돼서 생존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권력을 조금이라도 잡으면 또 그걸 최대한 활용해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부, 네. 명예, 쾌락 이런 걸 마음껏 얻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삶이 되겠죠. 그래도 정의지. 그죠? 그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거예요. 비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회를 비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겠다였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트라시마코스가 굉장히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봐라. 다 병신같이 불쌍하게 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상호 계약 관계를 이렇게 맺고 일 처리를 할 때 먼저 뒤통수 치는 놈이 무조건 이익이다, 이건. 선빵이 이익이다. 그렇죠? 예. 또 세금 얘기도 해요. 야,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장사하면 너 어떻게 장사하냐. 어떻게든 속여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안 내는 게 그게 네가 이기는 거야. 그게 이득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도둑질도 작게 해서 걸리면 처벌받지만 아예 크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뒤엎어버리면 아예 그냥 뭐 전두환 씨처럼 나라를 아예 드러내버리면 그럼 자기가 절대 권력자로서 정의로움을 쟁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사실상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가족 그리고 조직의 이익 추구하는 게 올바른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톤 문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플레오넥시아라고 그래요. 플레오넥시아. 그 번역하면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내 분수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자 하는 탐욕. 그걸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이 탐욕을 최대한 추구하는 게 제일 좋은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왜냐? 좀 이상한 애구나. 네. 아까 마르크스랑 연결시키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케팔로스, 그 마르크스는 오히려 비판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비판했던 거 싶은데. 케팔로스보다 오히려 저는 퇴보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케팔로스는 적어도 친구한테는 잘해준다가 있었는데 얘는 친구고 뭐고 없고. 친구가 뒤통수 제일 잘 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믿지 마세요.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많이 이상하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중이병이야. 실제로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 거랑 다르게 이걸 적은 거는 지금 플라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인 거고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함축할 수 있는 바를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해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자 이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장들을 곰곰이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정의로움이라는 거, 뭐 법이라든가 올바름 이런 건 다 개뻥이고 오직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것, 선한 것이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입장 아닙니까? 안 강력해 보여요. 근데 그래? 진짜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지 그렇게 않아요? 행동하고 있잖아. 우리를 움직이는 원칙 아닌가? 일단 자연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소크라테스가 했었던 방법대로 이 논리를 깨부시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검증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사냐면은 나의 이익 그리고 내 가족의 이익, 내 아내의 이익, 뭐 그것만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 그러면서도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 전체 이익에 대해서 그렇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행동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허구적인 거다. 네, 청문회나 정의롭다고 안 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 진짜 아니요 정의롭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청문회 안 보셨어요? 그 사람들도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아니 아까는 인류 보편을 찾아간다며. 귀가 얇아가지고 이 얘기들은 맞는 거고 저 얘기들 맞는 거고. 그래서 네, 좋아요. 이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주변에 많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빨리 소크라테스 동장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도 딱 보면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 뭐 지금 보니까 뭐 인터뷰 보니까 뭐 자기 새끼들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것만밖에 못 보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냐? 내가 그걸 먼저 안 하면 내가 청와대를 먼저 장악 안 하면 딴 놈이 장악해서 이익을 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자, 소크라테스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볍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좋아. 네. 아까 뭐 그 정의라는 게 이제 지배자, 강자 이익이라고 했는데 그 지배자라는 놈도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배자가 원래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로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낚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라시마코스가 안타깝게도 이 낚시를 확 물어버려요. 그렇게 실수하는 통치자, 지배자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할 수가 없지.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은 진정한 통치의 기술 같은 게 있겠네.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실수를 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통치자라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일 텐데 일종의 그거 기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그렇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기술. 그렇죠.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네. 그럼 이제 논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저는 이렇게 썩 강력한 논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단 들어는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생각해보죠. 또 그리스 냄새가 확 난다. 의사의 기술은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가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지는 않죠. 자기가 아프지 않는 한. 근데 이 기술이라는 걸 감감히 생각해보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득을 얻는 건 다 뭐냐면 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술을 적용했어. 그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환자인 거죠. 환자가 아픈데 그걸 낫게 해준 기술이 의술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말을 다루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다루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건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물론 여기서 당장 이런 반론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야, 의사나 그러니까 말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받지 않느냐. 그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니냐. 기술을 행하는 사람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반박하냐면 그 돈을 받는 거는 의술이랑 다른 또 다른 종류의 기술이다. 그거는 임금을 받는 기술이지. 의술 자체랑은 좀 분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통치자도 어떤 통치의 기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 지배계급도. 그러면 그 통치술, 진정한 통치술은 당연히 그것이 적용되는 국민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통치술이라는 거는. 그렇죠. 예.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근데 트라시마 자체가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그걸 긍정했으니까 통치술이 있다는 걸 긍정을 해버렸거든. 거기서 걸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통치술을 갖춘 통치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느냐라고 첫 번째 반론을 제시합니다. 뭐 괜찮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허접한 굉장히 허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소크라테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아니 듣다 보면 그래 네 말 맞다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지게. 지금 그 태도가 트라시마코스가 막판에 그렇게 돼요. 야, 네가 말았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박이 등장을 하는데 또 다른 논박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트라시마코스가 강조하는 오직 극단적 이기적인 태도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본성상 분열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탐욕을 가질 경우에 결국에는 공동체의 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킬 거고 그러다가 보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가 깨진다. 따라서 그 결과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훌륭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비판입니다. 뭐 이거는 그래요. 안 허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정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같이 옆에 있다고 공동체인 거는 아니잖아요. 뭔가 엮여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독실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배웠었던 정의관을 이미 갖고 있어. 공동체의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서 이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걸 기준으로 거기에 부합하면 맞네.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정의관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주 기초적인 정의, 저스티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맞잖아. 요거 사실로서 맞다. 공동체 자체가 파괴될 건데 당신처럼 살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하, 오케이.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 논박하는 게 이것보다 더 길고요, 더 많은데 트라시마코스가 이제 막판에는 말이 막혀가지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놓쳐.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 보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플라톤 국가의 1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1권, 첫 번째 권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가 논박을 당하긴 하고 또 말싸움에 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인정을 안 합니다. 트라시마코스가. 계속 개겨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트라시마코스가 제가 아까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이 그렇게 간단한 주장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현대의 어떤 정치 철학이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고요. 또 가장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생존이 짱이다. 이 정글에서 이기는 게 짱이다. 이런 가치관까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논박 가지고는 이게 처치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논박수를 아무리 써도 트라시마코스가 설득이 안 되니까 이때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의 국가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예 한번 이상적인 국가를 한번 가상적으로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진짜 정의로운 게 뭔지 찾아보자 이런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내용이 1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뒤에 9권이 더 있죠. 네. 사실상 이 9권이 왜 쓴 거냐면 이 트라시마코스의 도전에 대해서 플라톤이 체계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 9권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종 보스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라시마코스의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주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2번째 계단까지 이제 겨우 올라왔는데요. 3번째 계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플라톤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3번째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그 케팔로스 영감 부자 그리고 이제 트라시마코스를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 형제를 만납니다. 네. 이제 두 사람은 실제로 플라톤의 친형님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 추종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 트라시마코스가 일단은 막 그 불만이 가득 찬 채로 일단 물러납니다. 이제 퇴장. 여기서부터가 이제 2권, 플라톤 국가 2권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 대화를 쭉 듣고 있던 그 글라우콘이 등장해가지고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뭐냐면 정의로움이라는 거는 강자, 지배 계급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악이라는 주장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악이라는 거죠. 나한테. 정의로움이라는 건. 근데 글라우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움이라는 건 악까지는 아니고 그 자체로 악한 건 아니고 선한 건 좋은 것 같긴 하다.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각설탕 같은 거? 예. 맛있잖아요. 영양 보충도 되고. 네네. 근데 그 주사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그거 맞으면. 그 자체로는 고통이 발생하니까 좀 안 좋은데 그 결과가 나의 몸에 좋으니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설탕도 물 자체로 보면은 그걸 선하다고 볼 수는 없고 먹었을 때 우리가 달콤하게 느끼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뇌에서 이제 기분 좋게 만들고 쾌락이 발생하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선한 걸 것 같은데 건강, 부 그런 예시를 들지 않나? 건강 부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선? 용기 그게 그 자체적으로 선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것들, 선한 것들도 두 종류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좋은 게 있고 결과 때문에 좋은 게 있고. 예. 그래서 그럼 왜 이 정의로움이 그 결과 때문에 좋은 놈이냐?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글라우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사회 계약설, 계약론적 윤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자연 상태, 글라우콘에 따르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막 사는 거, 이기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제일 좋은 행동입니다. 먼저 뒤통수 치고 먼저 사기치고 이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서로 너무 피곤한 거야. 제가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겠고 딴 놈들 때문에 내가 입는 피해가 너무 막 심해지니까 야 그러면 합의를 하자 우리. 올바르지 못한 짓을 안 하는 걸로 먼저 막 사기치고 배신 때리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한 게 바로 사회계약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랑 그렇죠. 이제 서양 근대 사회의 서구 사회에서 많이 나왔던 사회계약론의 아주 원초적인 아이디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률 도덕을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 그 자체로는
법이나 도덕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폭력인데, 근데 이제 법이나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고, 또 지키면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한테도 보상이 있으니까 그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억지로 지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이라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고 결과로서만 좋은 것이다. 그럴싸한데. 그래서 이 글라콘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람들은 근데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 정의로움을 갖다가 할 수만 있으면 안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그 사례로 드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기게스의 반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지의 제왕? 그렇죠. 영화 속에서도 이제 모티브가 된 건데 절대 반지 끼면 그 뭡니까? 프로도입니까? 그게 골룸이요? 프로도지, 프로도. 네, 프로도가 안 보이잖아요. 투명 인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모티브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전설에 따르면 뭐 리디아 지역의 목동이었던 기게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절대 반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반지 보석에 스위치가 있어갖고 띡 누르면 투명 모드가 발동이 되고요. 이게 돌리는 거 아닌가? 예, 돌리면 됩니다. 예, 밖으로 돌렸다, 안으로 돌렸다 하면은 투명 인간이 되는 특수 아이템을 발견한 거야. 깡쌤이 받고 싶은 선물이 이거였군요. 얼마입니까? 기게스의 반지. 그러자 이 기게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막 갑자기 착한 짓을 하고 기부하고 다녔냐? 그게 아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궁에 침입해가지고 왕비와 간통을 하고 그 왕을 때려잡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궁을 장악해서 부와 권력을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설을 얘기를 해요. 갑자기 궁금한데 기게스의 반지를 뭐 할 거냐고요? 주웠어. 뭐 할 겁니까? 식상하다.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실제로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법대로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상을 하는 순간부터 불법적인 걸 생각하겠죠. 어떤 불법적인 걸 일단 해볼까? 은행을 가겠죠. 그렇죠? 은행을 가서 혹시 뭐 할 겁니까?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는 아니고 누군가 생각했던 게. 그래, 그렇게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해줄게. 빨리. 아니, 진짜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해야 돼. 왜냐면 누군가는 그런 거를 얻었을 때, 이거 좀 방송에 나갈라나? 청와대로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말 미운 누군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이제 쌓여있고 답답함이 쌓여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지를 끼고 내가 싫어하는 놈들을. 그렇지. 근데 그 싫어하는 게 나한테 악한 짓을 했던, 뭐 흔히 뭐 개인적인 보복을 하러 혹은 복수. 뭐 은행을 털러 이게 아니라 너네 정치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뭐 그 국회를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청와대를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독실님은 그 절대 반지를 얻으면 슈퍼 히어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절대 반지를 얻었을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연히 은행부터 터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게 우스꽝스럽게 그런 거 얻으면 뭐 여탕 먼저 갈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뭐 10대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웃긴 생각들을 하겠죠. 20대가 되면은 뭐 어디를 털겠다 이게부터 할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의로운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실님은 슈퍼 히어로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은행부터 가야지. 은행부터 일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은행 안 가도 되는 게 그 반지가 계속 나한테 항구적으로 있을 거라면 뭐 은행 뭐 하러 가? 그렇네. 은행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취득하면 되는구나. 그런 방법도 그 생각을 있습니까? 못했구나.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 게 내가 계속 가서 뭔가 노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땅 문서, 집 문서를 싹 훔치는 게 낫지 않나. 요즘 집 문서가 어디 있어? 부동산. 집 문서 없습니까? 누구나 집 문서 있잖아요. 집 문서. 김도희는 뭐 할 겁니까? 기계세 반지 있어.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생각해봤는데 전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 좀 그게 생기나. 이 양반들이 권력을 못 잡아봐서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혼자 기분 좋게 살 것 같아. 뭔가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너그러질 수도 있어. 누군가 나한테 되게 악행을 저질렀어. 근데 쟤 진짜 내가 맘만 먹으면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데 봐준다. 봐준다. 그렇지. 절대 파워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다 가졌으니까 이미 마음의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제가 그 방송 3년 만에 느끼는 건데 참 소박한 분들이랑 같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아니 같이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다 아니까
있어봐 별의별 짓 다 하지 그냥. 어째 알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기계에서의 반지라는 건 어떤 법이나 윤리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고 실험 같은 건데, 뭐 기계스의 반지 하니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기계스의 반지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뭐 청와대라던가 뭐 이런데 밥 먹듯이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을. 그렇네. 아무도 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뭐 고위급 공무원이나 뭐 대학 교수님들이 수도 없이 만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런 기록은 있는데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야, 이게 그렇군요. 진짜 기계스의 반지죠. 반지가 뺏겼대요. 고장 났어. 고장 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우콘의 문제제기는 뭐냐면은 이 정의로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억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능력만 되면 안 걸릴 수만 있으면 누구나 안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약간 약화시킨 거죠. 그냥 정의로움이 완전 개뻥은 아니야. 개뻥은 아니고 도움은 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개판이면 안 되니까 사회계약 같은 걸로 묶어놨는데 이 사회계약을 지키는 건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성상 네, 우리는 본성상. 권력이나 고난이 주어지면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할 거다.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자유와 책임 같은 거를 하면서 자유와 뭐 방종의 차이 이런 걸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주게 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이제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건 거잖아요. 자유롭고 싶은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이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큰 두 관점인 것 같아. 사회적인 것과 그다음 개인의 본성적인 것. 충돌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플라톤이 자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했고 남들 이야기를 비판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단을 올라왔는데 첫 번째 계단은 케팔로스와 폴레마르코스 이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그 통속적이고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오는 그런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은 뭐냐면 정의란 건 그냥 그 자체로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의 이익을 위한 허구니까.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게 그냥 막 사는 거. 내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는 게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 글라우콘의 주장은 뭐냐면 중간인 거죠. 일종의. 정의로움이 아주 악한 건 아니야. 그 자체로 선한 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걸 지켰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그 정의로움이라는 건 아픈 주사와 같아서 내 권리를 침해하고 내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걸 제한하는 나쁜 거다.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그냥 억지로 지키는 거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게 이 세 가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작업이 뭐냐면 아까 김도희님이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정화하는 작업 비슷한 거예요.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나름대로 다 굉장히 강력한 관점들이죠. 트라시마코스의 관점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글라우콘이 제기한 문제는 사회계약론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리고 오늘날 국가 체제나 이런 게 정치 질서 이런 게 핵심 중에 하나가 사회계약론적 이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게 다 뭔가 문제가 있고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글라이콘이 했던 거에 대한 반박은 안 해주셨어요 아직. 그 반박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반박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정의로움이라는 건 그 자체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좋고 그걸 지켰을 때 결과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이 정의로움이라는 게 그 자체로 좋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거. 그걸 지켰을 때 결과적으로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플라톤이 엄청나게 긴 여행을 떠나게 돼요. 문서량으로 치면 약 450페이지.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그리고 대화편에 혀가 길다. 예, 혀가 굉장히 길죠. 예. 2권 후반부부터 10권까지 내용이 이제 왜 정의라는 게 그 자체로 좋은 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증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뒤에 플라톤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지금 제가 앞에 정리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론서, 철학 개론서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해설이 안 돼 있습니다. 잘. 오히려 그 뒤에 것만 많이. 그렇죠. 뒤에 거. 뒤에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윤리와 사상? 아니면 저는 도덕 교과서였는데 윤리. 네, 윤리였나요? 저희는 네. 윤리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플라톤 사상 핵심 뭐 해가지고 뭐 사주덕 해갖고 기억나실라나요? 그렇죠. 사주덕, 플라톤의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데 이 앞부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상대방 입장들을 이렇게 논박하는 부분은 사실 잘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건 자기 플라톤 사상은 아닌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왜 좀 길게 다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은 플라톤의 대답이나 생각은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것도 많아요. 뭐 이런 현실 가능성 없는 개소리인가 아니면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는 플라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적들과 싸우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문제의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극복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무비판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냥 동네 형님들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하는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임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들 훈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불충분하다는 게 플라톤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개인의 탐욕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플라톤이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그건 정말 이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개인의 영혼까지 망가뜨린다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플라톤이 느꼈던 이런 문제의식들이 저는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의식들로. 그래서 소위 뭐 우리가 뭐 고전을 읽는 건 뭐 현대에도 뭐 고전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꼼꼼하게 읽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플라톤 대화편의 1권과 2권 첫 부분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이 무슨 대답을 내놨는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오히려 더 짧게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 국가의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그 유명한 이상국가론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국가. 여기서부터 플라톤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 정의로운 게 그 자체로 좋은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만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좋은 거다를 증명하고 싶은 건데 그걸 위해서라면 일단 정의가 뭔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지. 다른 사람도 그걸 먼저 했어야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정의롭다 하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의로움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은 갑자기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의로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플라톤이에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린 플라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 이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나 국가적인 차원의 정의로움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로움은 좀 작은 글씨로 쓴 것 같아서 잘 안 보인다. 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로움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것부터 살펴보자 하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나 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큰 글씨로 쓰여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플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개인 차원의 정의랑 국가 차원의 정의가 같냐? 이거 어떻게 같다고 보냐?
현대적 관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의라는 건 아예 없다고 보죠, 그냥. 그런 관점도 있죠. 네, 외교 같은 거 할 때 성격이 좀 자국 위주로 가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정말 하는 거고 그건 세계 정의를 위해서야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관점에서는 뭐 개인 차원의 정의로움이나 윤리 같은 경우 그냥 이건 개인적 신념의 문제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맘대로 사는 거지. 근데 국가 뭐 정치 방식 이런 거에서의 정의는 개인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하죠. 플라톤의 이상국가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사고 실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나쁘게 보면은 뭐 이런 나이브한 상상을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켜서 국가 구성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 뭔지 한번 탐구해보자, 상상해보자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다양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여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제 세 계급론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에 우리 사회는 세 가지 계급으로 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급이 생산자 계급이죠. 의식주와 관련된 욕망이나 또 사치하고 싶은 욕망들도 있는데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려면 당연히 분업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다양한 직업군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목축업, 어업, 기계공업, 유통업, 소매업 이런 다양한 업종별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그런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자 계급인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랑 이렇게 한판 붙을 수도 있어요.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뺏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전쟁에 특화된 계급이 또 있어야 됩니다. 즉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오보였나? 그러니까 수호자 계급이라고 불러요. 수호자. 가디언들. 그래서 전투 기술의 전문가로서 생산자 계급을 보호할 수 있는 수호자 계급 같은 건데요. 이게 뭐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이제 군인인데 딱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군인 플러스 일종의 공무원들, 경찰도 필요하고 군인, 경찰 그리고 오늘날 개념으로는 일종의 공무원들, 행정 관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호자 계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용기만 있으면 같은 시민들을 또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심성을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이 수호자 계급은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라톤 국가편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교육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수호자 교육을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예체능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 교육이 핵심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좀 부드러운 심성을 갖기 위해서 좀 뮤직, 음악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에요, 이게. 시도, 그렇죠. 전인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호자 계급을 어떻게 육성하는지에 대한 교육 방법론이 굉장히 긴데 이건 다 뺐어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수호자 계급 가운데서도 또 다른 계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공동체가 커지다가 보니까 이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야. 장교? 정치가? 그렇죠. 그래서 국가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 어떤 계급이냐면 바로 통치자 계급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플라톤은.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스페셜이야. 능력도 갖춰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도덕성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놈이 공익에 헌신할 만한 자세가 됐는지를 갖다가 계속 테스트해봐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거 예전에 김도인이 얘기해줬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몇 년 동안 뭐 배우고 뭐 배우고 그렇죠. 있잖아. 네, 저희 엘리트 민주주의 할 때. 예.
그때 뭐였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기억이 안 나니까. 철인 정치요? 네. 결혼도 못하고 막 그때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빠르게 정리하면 그 철인 계급이 길게는 인생 50년까지 교육 기간이 있는데 그 태어나서 20년 동안은 이제 기초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출신 자체가 부모가 철인 계급 출신이어야 되고 50년 동안 교육 기간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계급으로 가면 되고 다른 계급으로 갔을 시 다시 철인 계급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20살까지는 선생님 말씀해 주신 예체능 교육이 위주로 되고 3년 동안의 군사 교육을 받게 돼요. 아, 거기서도 군대 갔다 와야 돼요? 네네. 그리고 해봐야 알지. 자기가. 남녀 상관없이 가고 20살부터 이제 30살까지는 기하학이나 수사학, 논리학 같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50년까지는 실무 교육을 배워요. 특권 의식처럼 그 선발고시를 통해서 바로 자기 직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거를 발렸잖아 엘리트 코스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떻게 해서 악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세상사를 20년 동안 이제 실무 교육을 받아요. 다른 도시들을 다 다니면서. 이때는 완벽하게 특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재산도 없고 개인적인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50살에 바로 정치 투입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의 자기 숙성 기간을 거쳐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를 다시 연마해요. 그러면 55살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투입할 수 있고 이때는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3인 1조로 이루어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5년에서 10년 정도. 그래요? 이때도 타락하기 쉬우니까. 네네. 이제 현역들만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인 계급에서 현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의 보조를 들으면서 조언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일생에 걸쳐서 개인 금품이나 개인적인 가정 일구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테네인가요, 여기가? 네. 그러면 생산자 계급이 노예인 거예요? 아니면 시민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네. 근데 이때는 시민들이 군인이었고 시민의 특권이잖아요. 또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게 아테네가. 거기다가 통치자 계급이 따로 없고 민주정 아니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그리스 정치 제도를 분석한 게 아니고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실과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생산자 계급이 실제로 그리스에서 한 10% 정도가 시민이었고 90% 정도는 이제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이제 생산자 계급이었고 실제로. 아니요, 여기서 생산자 계급에서 노예는 제외되어 있는 거같은데 노예는 그냥 노예야. 아니요, 지금 실제 말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랬었고 실제 그리스 사회.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안 근데 와닿아서. 이거를 갖다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플라톤이 이런 국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 어떤 설계도를 제시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 이제 해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정이든 왕정이든 그게 상관없이 국가라는 게 하여튼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정도의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뭐 생산자 따로 수호자 따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따로 배치는 되겠죠. 왜냐하면 전문화를 시키는 게 더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군이 그 시민들이 평소에는 농사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런 체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펠로폰네소스에서 보면은 경험했잖아. 이미 그걸로는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예 상비군 수호자 계급이 따로 탁 돼 있고 얘네들이 그 훈련만 쫙 하고 생산자들은 생산자의 기능만 쫙 하고 통치자들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잘 이끌어 나가는 요 기능이 갖춰지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 정도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통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치자가 핵심은 이거예요.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라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던져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유재산 없고 사치품 금지 그리고 공동 식사하면서 무슨 수용소 같은 데서 생활합니다. 졸라 불쌍해요, 이 사람들. 전 생산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공유 제도. 그래서 자식도 가질 수 없어요, 심지어. 왜냐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을 엄격하게 이 정도로 관리해서 아예 공익만 신경 쓰게 해야지 아마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